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32회 합격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빠르게 합격 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단톡방에서 A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번 얼마 전 32회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이고요. 전공은 사회과학 쪽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34살이고 아이가 둘이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했던 건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조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간이 나니까 좀 공부할 게 뭐 있나 찾아보다가 감정평가사에 대해 알게 됐고,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사실은 공부 기간도 짧고 뭘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뭘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온 거라서, 혹시 얘 뭐 아는 것도 없는 애가 무슨 잘난 척에 이렇게 좀 고깝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겠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장님이. 그래서 제가 법은 그래도 좀 공부를 했었으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막 왔다 갔다 꼬여있는 그것들을 해석을 해가면서 보고서 쓰고, 팀장님 이러저러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우리 조그마한 사원이 이거 문제 없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냐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몇십만 원 줘가면서 하는 게, 이게 단순히 해도 되냐 안 되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그래도 우리는 법적 검토를 하고 갔다, 내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공신력이라는 게 이렇게 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제가 그 윤종신 이방인 콘서트에 갔었었는데요. 그게 그 윤종신 그 아저씨가 1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오겠다고 그렇게 도전한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좀 일상에 매몰돼 있었구나. 나도 훨씬 젊은 나이인데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혹시 준비하실 때 네. 다른 자격증이랑 고민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따려고 했었던 거는 공인중개사였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 시간이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나니까 그때 공인중개사나 따볼까 하고 주변에 공인중개사 땄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공인중개사를 1년 이렇게 탁 풀로 잡고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따기에는 조금 과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친한 후배가 오빠는 열심히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한번 따봐, 해보니까 감정평가사가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1년짜리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든 1년을 보냈었어요. 자, 그럼 공부하기로는 언제 결정한 거예요? 날짜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이게 2020년 4월 30일에 그때 제가 조금 여유를 느꼈죠. 조금 여유를 느껴가지고 뭘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5월 1일 하루 종일 자료 알아보고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 영상도 다 정독하고 하면서 오케이 가자 하고 5월 1일에 제가 강의를 결제했었습니다. 자, 공부 시작하실 때 첫 마음가짐, 그러니까 각오나 목표 기간 어땠어요? 이게 사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휴직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육아휴직을 하다가 약간 겸사겸사 공부를 했던 거라서, 일단 복직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정해져 있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동차를 노려야 된다. 왜냐면 동차도 어렵지만 직장인 합격은 더 어려우니까 내가 복직하기 전에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절실함이 있었었죠, 처음에 뭣도 모르던 시절에. 그래서 처음부터 2차 공부를 시작했고 1차는 그 사이에 겸사겸사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사님 1년 3개월이면은 기만 평가사님에 이어서 거의 최상위권 수험 기간인데 공부를 엄청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어요? 일단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서 여러 그 감정평가사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합격 수기를 많이 찍어 주셨잖아요. 그 사실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또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험 기간에 느꼈던 그런 생각들, 그 사람들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독해서 보면서 또 제가 그거를 제 경험들이랑 짬뽕 시켜가면서 저만의 이런 개똥 철학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에 적용해 봤더니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사님 점수도 꽤 많이 높았죠. 자, 그러면 그 개똥 철학 좀 알려주세요. 이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공부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내가 배운 지식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서 서브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2단계는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고 3단계는 그걸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1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3단계에서 쓰이지 않을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리해 봤더니 사실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정작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정리를 안 했었고 근데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써놓고 2단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2단계를 해놓고 3단계를 해보니까 아니었네.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애초에 1단계 서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서브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내 서브로 문제가 풀리나. 그래서 풀린다 하면 이건 잘 된 거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끼워놓고 문제 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또 잘라내고 그렇게 1단계, 3단계, 1단계, 3단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단계를 탁 완성시켜 나면은 재본을 했었어요. 책을. 그래서 그 재본을 한 거를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계속 보는 거죠. 2단계는 사실 사람들이 2단계를 뭔가 공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2단계는 암기? 네. 그거는 사실 시간 문제고 그냥 반복으로서 해결되는 영역인 거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용을 강의를 들은 걸 정리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게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네. 시험용으로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맞게 정리했나를 계속 체크하고 제대로 정리된 걸 만든 다음에 요거를 바짝 암기해서 시험 보러 간다. 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시리법 다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네, 시리버뿐만 아니라 1차 모든 과목에도 다 적용이 되고 다만 다른 것들은 시행착오가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론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따 이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합격수기를 참고해서 이런 철학을 정립했다 그랬는데 그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봤던 합격수기가 그 곽평가사님 합격수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문제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공부 초기라 가지고 그게 어떤 표현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지배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요. 또 이건 합격수기는 아니긴 한데 우연히 최종호 평가사님 특강을 듣다 보니까 그분은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대로 푼다기보다는 정말 내 틀이 있고 거기에 문제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문제를 지배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1단계를 정확하게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1단계를 정립해놓고 3단계를 풀 때는 내 1단계에 이 문제를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고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안문희 평가사님, 저는 안문희 평가사님께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안문희 평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1차 끝나고 2차까지 뭘 했냐고 안 평가사님이 질문했을 때 그때는 사실 그냥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단계와 3단계가 동기화되어 있는 1단계가 완성되어 있고 이제 이 3개월 동안 2단계만 계속 반복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수기를 생각보다 꼼꼼히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그게 사실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뭘 하겠어요. 일단 합격수기를 보는 시간 자체는 일종의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선물 같은 휴식 시간이니까 아주 감사하게 보면서 그냥 문득문득 그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네. 이런 것들을 그냥 메모해놓고 참고하고 기억해 놓다가 내 공부 방식에 적용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제 쉬는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얘기하신 1, 2, 3이 아니라 1, 3, 1, 3, 2 공부 방법론. 자, 요거는 이제 실무랑 이론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생동차로서 공부를 1차와 2차를 어떻게 병행하면서 그 비율을 조정하셨는지, 그때 언제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떤 합격 수기를 읽다 보니까 뭐 아임 평가사님이 그랬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그 2차만 하고, 그다음 뭐 바짝 1차만 하고, 그다음 다시 2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1차 끝내놓고 2차를 시작할 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애초부터 2차랑 1차를 그냥 쭉 갖고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공부를 시작했었으니까 12월까지는 1차와 2차를 병행을 하지만 2차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1차와 2차를 병행을 하되 1차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공부를 했고, 뭐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그냥 뭐 2차, 2차, 2차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행을 한다는 거는 몇 대 몇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뭐 정확하게 뭐 계량화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물론 그 월별로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5월부터 12월까지는 그래도 2차가 한 7, 80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를 진짜 뭐 1차는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강의 듣고 잘 메모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차랑 1차랑 난이도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2차 공부하다가 1차 공부하면 뭔가 좀 덜 힘든 그런 느낌이었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 1월부터 4월까지는 1차를 그래도 한 7, 80은 또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1월 달에는 진짜 거의 1차만 했었거든요. 근데 3월쯤 돼서 모의고사를 봐보니까 평균이 7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평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봤었죠. 모의고사 평균 70인데 이게 부족할까요? 제가 80까지 올려야 될까요? 했더니 안평가사님이 그럴 필요 없죠. 70이면 충분히 합격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또 2차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막판에 오히려 70이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막판에 더 2차 공부를 늘려 나가다가 시험 딱 보고 시험장 나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비중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1차, 2차 공부를 이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2차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1차 할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1차를 계속 조금 부족하게 하시거나 결국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그 노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을 그래도 한 3, 4년을 공부했었으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에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솔직히 대학에서 3, 4년 가르치는 거를 지금 뭐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경제학에 조금 뭐 공부는 해놨어서 경제학 공부 시간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했고요. 굳이 뭐 어떻게 비율을 정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내키는 대로 공부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공부하다가 숫자를 봤잖아요. 또 숫자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을 보면은 좀 약간 글자로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막 감관법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뭐 암기에 좀 실증 날 때쯤 이론 실무를 풀면은 또 이제 또 숫자로서 정화되는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매 시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대신 매일 밤에 내가 공부한 분량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전까지 감관법을 여기까지는 끝내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실, 2법 그리고 1차 5과목의 진도가 잘 체크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 사실 이제 내가 내키는 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큰 스케줄링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스케줄이 돼 있지만 뭐 매일매일의 스케줄로 짜지는 않았던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 또 궁금한 게 그 전에 1차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2차를 병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없었나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결국은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없다는 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 내겠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왔으면 사실 저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전년도보다 좀 평이하게 나와서 그래도 평균 70, 75, 77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짜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60점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포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1, 2차 공부 비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2차 공부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험이 다들 아시겠지만 1차가 어려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2차가 문제가 되는 시험이지. 그래서 2차를 중심에 놓고 공부를 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잘했던 것 같고, 이거는 좀 리스크 있는 공부 방식이었지만 맨 마지막까지도 1차 비중을 줄여가면서 2차에 전력으로 달릴 준비를 이미 끝내놨다. 특히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열품타 앱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공부 시간 체크하는 앱인데 1차 시험 끝난 날 저는 당연히 2차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그 전날, 전전날에도 계속 2차 공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그 수십 명이 들어있는 열품타 방에 불이 켜진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될 수 있나? 나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가사님처럼 생각하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2차 공부를 재밌어하고 1차 공부를 재미없어 해요. 그렇게 2차 공부 비중을 늘리고 생동차를 노리다가 1차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두신 건 없었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일정 과목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죠. 아시잖아요. 회계, 경제, 면과락 전략. 나머지 거에서 벌충하는 이런 전략은 하이리스크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전년도 회계 난이도에서 많이 고배를 마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름의 로우 리스크로 리스크 관리를 한 게, 저는 버리는 과목은 없이 다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일단 60점을 넘기도록.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와도 해당 과목이 최소한 4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평균 점수는 70점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70점을 해놔서 나머지 혹시라도 어려워진 과목이 생기더라도 평균 점수를 조금 여유분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시험 전에 제가 한 6주, 7주 정도를 스터디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1차 모의고사를 딱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70, 72, 73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제 2차 공부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지, 정말 그냥 1차 공부도 안 돼 있는데 2차 공부를 늘려나간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평가사님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시다가 70점이 넘는 걸 확인하고서는 이제 1차를 확 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하게 2차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2차만 하고 1차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밀어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1차가 된 거를 확인하고 2차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차를 극단적으로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경제가 일단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했지, 그 정말 노베이스 분들은 너무 저를 따라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자, 우리 투자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전체적인 공부 얘기와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2차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